중국 입장에서는 심리전을 통해서 대만을 사실상 통제하는 거, 즉 크림반도처럼 점령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 뭐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보호비를 내라, 미국과 대만의 갈등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단계, 이 단계로 가기가 정말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와 대만 사이가 갈라지기를 네.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사실 경제에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경제보다는 권력 유지가 더 중요한데 대만만 손에 넣으면 권력 유지가 문제 없기 때문에 살짝 트럼프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오늘의 플러스, 트럼프 시대 양안 관계의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서점에서 간신히 구했습니다. 이번에 네. 책 내신 거예요. 그런데 서문을 봤더니 그 날짜가 적혀 있는데 네. 그 날짜를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당선 전에 쓰신 것 같은데 당선 전에 당선됐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네, 제가 그 프롤로그를 마지막으로 썼는데요. 예. 근데 그게 10월 14일이었고요. 예. 근데 책의 그 프롤로그 맨 처음 문장이 트럼프가 2024년 11월 대선에 당선됐다라고 썼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해프닝은요. 제가 이걸 인쇄소에 좀 인쇄를 해달라고 했더니 예. 아니 해리스가 된다는데 무슨 트럼프 책을 쓴단 말이냐. 그땐 여론조사가 네, 해리스였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인쇄소에서 먼저 입금을 하면 인쇄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 대선 전날인 11월 4일에 인쇄를 마쳤고 예. 그리고 11월 6일부터 책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더라니까요. 네. 제가 그 선거 당일날 대형 서점에 갈 일이 있어서 진짜 운 좋게 박사님 책 나왔네? 네. 근데 제목이 아직 선거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서 확실하게 안 나왔던 6일날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이분이 이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나 했더니 하여튼 대단하세요. 자, 그런데 이거부터 그럼 여쭤보고 갈까요? 오늘 양안 관계가 주제지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트럼프가 네, 어떻게 당선될 당선될 걸. 것인가? 네. 사실 저는 이 산수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트럼프가 사실 유리하게 나오다가 해리스가 TV 토론한 다음에 갑자기 여론조사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튀는 여론조사를 저는 모든 설문조사의 1번부터 끝번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해리스가 높게 나온 모든 여론조사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CBS, 미국 예. CBS 방송의 여론조사를 들어보면 59개나 되는 설문지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 대선 여론조사는 한 20개에서 40개 사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59개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러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체로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59개나 되면 30분 넘거든요. 네. 자, 일단 지치게 하죠. 그다음에 해리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질문. 해리스라는 혜성 같은 후보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한 5개만 물어보면 벌써 끊어버립니다. 전화를.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트럼프가 개 고양이 질문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갖고 질문서를 한 6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총 맞은 거 관련해서 또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총을 맞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바로 후속 질문이 뭐였냐면 네. 이거 맞으만 한 게 아니었냐. 보통 이 정책으로 자극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약간 자기 스스로 총알을 부른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트럼프 지지자면 이거 못 참습니다. 중간에 그렇죠. 끊어버리죠. 예. 근데 이런 질문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59번 질문 중에서 39번에 그 질문이 있으면 도저히 못 참아요. 한 10개쯤 나오니까 예. 끊어버리면 이게 여론조사 집계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겠죠. 안 잡힙니다. 예. 원래는 한 개만 빠져도 빼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그거 원칙을 안 지킨다 하더라도 20개쯤 안 한 사람 빼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를 저는 어떻게 했냐? 전수조사를 했죠. 음. 몽땅 다 조사를 해서 설문지를 본 다음에 그 여론조사는 평균에서 뺐습니다. 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때도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트럼프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한 달 전에 만들었다가 엄청나게 비난받고 그 당시에 댓글이 전부 악플로 찼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 마술의 비밀을 말하면 안 되니까 마술은 원래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비밀이 공개돼서 예. 제가 그 비밀은 이제 제 유튜브에 어떻게 제가 계산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한 20분짜리 콘텐츠 2개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또 노하우가 있으셨군요. 네. 자, 오늘은요. 뭐 많은 곳에서 트럼프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진단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 박사님 모시고는 양안 관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뭔가 위기를 타개하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든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네. 사실 미국에서는 이 중국이 언제든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학자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주 대표적인 책이고 되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데인저 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알아주는 정치학자인 할 브렌즈하고 마이클 베클리라는 교수님 두 분이 쓰신 책이에요. 예. 이 책이 22년 말에 나왔는데 이 두 분이 뭐라 그러냐면 패권 국가랑 도전 국가가 실제로 전쟁을 하는 냉전이 아닌 열전, 진짜 총을 들고 싸우는 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패권 국가가 몰락해서보다는 예. 도전 국가가 패권 국가를 막 따라가요. 예, 좀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을 막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중국 경제가 꺾인다. 예. 그 순간이 되면 대체로 이런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이걸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렌즈랑 베클리 교수 이 두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중국 경제가 앞으로 4, 5년 내로 꺾일 것이다. 그것도 크게 꺾인다. 네. 근데 이미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수가 안 되니까? 안 되죠. 당연히 못죠. 지난번에 한번 출연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쟁 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력이 남아있을 때만 침공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꺾이기 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반대 경우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한다. 예. 그래서 언젠가 미국을 반드시 이겨서 패권 국가가 된다. 이 경우엔 할 필요 없죠. 전쟁을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두 분의 교수님이 걱정하신 게 뭐냐. 이제 앞으로 4년 정도가 위험하다. 4년에서 한 6년 정도. 근데 이분들이 책을 낸 게 22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에 따르면 26년부터 28년, 즉 흔히들 말하는 27년 침공설이 이분들 책 나오면서 사실은 나온 겁니다. 가장 좀 27년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물론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 예, 생각하고. 예. 근데 어쨌든 27년설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배경을 역사적인 통시적인 시점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어떤 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해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국이 대만을 때리게 되면 이건 굉장한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뭔지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건데요. 예. 이 두 분 교수님은 아주 저명한 정치학자신데 예. 경제적 측면은 조금 덜 다루셨더라고요. 예. 사실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려보고 잃게 되는 게 네. 진짜 큰데요. 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2년 반 동안 전쟁을 했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죠. 독일이 러시아한테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예. 근데 독일 경제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0.3%. 예. 올해 제가 독일에서 1% 넘게 성장한다고 했을 때 좀 독일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독일 정부에서 인정했죠.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2%. 네.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한 번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요. 아시죠? 예. 박정호 교수님 혹시 다 아십니까? 우리나라 없습니다. IMF 예. 위기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가 독일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러시아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인데 5%가 넘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천연가스가 세계 1위였고요. 그다음에 석유도 2위였고 그다음 밀도 세계 1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어쨌든 뭐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죠. 네. 자,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식량도 자급자족이 아니고 네. 에너지도 수입 1등 국가들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박정호 교수님 말씀대로 자 본인들 주장은 좀 달라요. 예. 식량을 98% 자급하고 있다 이런 예. 주장을 하죠. 근데 실제로 서방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중국이 수입하는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수출하는 물량이 있으니까 이걸 넣고 빼고 해보니까 최대로 식량 자급률은 76%고 좀 가장 나쁘게 본 쪽이 67%거든요. 그리고 석유는 이제 자급률이 보통 29%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한 25%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러시아는 제재를 받아도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에너지하고 식량이 없잖아요. 예. 이쪽으로 제재를 받는 순간 그야말로 중국 입장에서 대만 괜히 침공했다가 잘못하면 자기 국민들,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인민이라 그러겠죠. 자기들은 인민들 먹고 살 수도 없고 예. 그야말로 공장을 돌릴 에너지도 없고 그러면 왜 침공했냐라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부르게 침공을 하기가
이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요즘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도 예전보다는 좀 더 멀어진 느낌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만약에 진짜 대만을 어느 시점에서 때린다고 하면 그 두 가지 문제,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려면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이 뒤에 있어줘야 네. 뭔가 그런 전쟁을 감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요즘 현대전은 동맹국들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제 정세상 중국이 고립돼 가고 있는 분위기도 있는데 북한하고도 좀 멀어지는 것 그렇죠. 같고 그러면 더더욱 대만 침공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박정호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하고 유럽이 또 전쟁한 거나 다름없어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했는데 러시아가 석유를 안 준다? 이건 정말 그나마 네. 더 석유가 안 되겠죠. 사실 근데 러시아랑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중국이 수입하는 전체 석유 물량의 20%밖에 안 돼요. 80%는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동에서 오는 모든 석유는 물라카 해협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식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지금 식량이 이제 자급률이 뭐 기껏해야 76%인데 중국에서 지금 식량 자급을 하기 위해서요. 청도 바로 옆에 티안프 그린웨이라는 이런 되게 멋진 생태공원이 있어요. 네. 사진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예. 되게 멋집니다. 예. 뭐 최소한 5조 원 넘게 돈을 들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반쯤 갈아엎었습니다. 왜요? 전부 다 농가 밭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아.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최근에 대표적인 아이돌 10명을 동원해서 예. 농사를 짓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삼시세끼처럼 무슨 전원 생활을 향유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진짜로 농사를 짓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예. 그래서 190일 동안 아이돌 10명을 가둬놓고 막 경쟁도 시키고 야. 농촌 지도사가 이제 식량 안보가 최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교육을 하거든요. 예. 자, 근데 저는 식량은요, 어떤 방법이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결국은 석유는 진짜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석유를 대체해야 대만을 침공하는 그 계획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데인저존은 27년으로 봤지만 네. 이 석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가장 빨라봐야 29년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는 좀 제 생각은 조금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데인저존의 상황 때문에 대만 침공은 항상 카드로 놓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한테 이제 지는 길밖에 없거든요. 이대 네. 들어가면. 근데 유일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역전의 기회는 대만을 손에 넣고 TSMC를 넣는다. 뭐 예를 예, 들어서 예. 뭐 물론 이제 그건 중국의 꿈이지만 네. 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꿈은 꾸겠지만 네. 이거 에너지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최근 거의 10년 가까이 중국이 가장 공을 들였던 사업들 중에 하나가 1대1로 사업, 뭐 실크로드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이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그 사업의 목적성 중에 하나가 대만 침공 때 필요한 물자들을 수급받기 위한 별도의 루트들 이거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저는 미얀마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 예. 있는데요. 미얀마에서 이제 중국하고 국경이 이어져 있으니까 네. 그 미얀마에 송유관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중국에서 차관을 빌려다가 엄청난 고율의 차관을 빌려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건데 이 송유관을 만들어줬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군부가 친중 군부 쿠데타거든요. 저는 송유관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송유관을 완공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예. 사실은 1대1로 사업에서 낚인 거죠. 네. 이 돈을 받아서 차관을 받아서 지금 이자를 갚느라고 난리인데 문제는 중국이 이 송유관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용 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한테 완전히 낚인 거예요. 원래는 송유관을 만들면 이제 미얀마 돈이죠. 그러니까 미얀마가 중국한테서 돈을 빌려다가 예. 이자를 갚으면서 만들었는데 중국이 왜 이걸 사용 안 하고 있냐면 물라카 해협이 더 싸답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 안 해요. 예. 이거 딱 한 번 사용했는데 러시아가 사용했습니다. 음. 러시아가 이제 이걸 중국에 보낼 방법이 이 미얀마가 낫겠다 싶어서 보낸 거 외에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미얀마는 정말 돈만 뜯기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유관을 유지한 이유가 뭐냐? 만든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물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을 방법. 그러니까 물라카 해협은 이제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에 있는 건데 물라카 해협이 가장 좁은 데가 2.8km밖에 안 됩니다. 진짜 바다인데 좁네요. 너무 좁죠. 네. 그래서 여기만 딱 막아버리면 중국에서 석유를 가져올 방법이 없거든요. 예.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네. 자, 근데 문제는 미얀마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인도를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예. 요즘에 인도랑 중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그러면 뭐 중국의 해군이 뭐 대양 해군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인도양까지 가서 뭐 여기에 이제 유조선을 지킨다 불가능하죠. 예. 뭐 인도 해군이 중국보다 약하더라도 저 유조선 정도 못 막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이 가장 원하는 건 이란에서 파키스탄으로 연결되고 파키스탄에서 다시 중국까지 연결되는 송유관과 가스관이 완공되는 거 이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저는 전쟁 준비가 27년, 28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 지금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중국이 원하는 건 뭐냐? 자, 지금 이제 산업 생산이나 운송 수단에서 석유를 많이 쓰니까 이 석유에 이게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네. 전기차로 다 바꿔버리고 네. 그다음에 산업에서 탄소 에너지를 전혀 안 쓰게 되고 원자력과 그다음에 전부 다 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네. 이런 거 다 쓰게 되면 석유 의존도가 확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석유는 오직 군사용으로만 쓸 수 있겠죠. 그게 완성되는 게 저는 뭐 아무리 빨라도 29년, 예. 좀 늦으면 31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정치학자분들이 조금 이르게 봤다. 중국이 예.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중국이 만약에 전쟁을 감행했었을 때 약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인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고 그런 것들을 중국이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일련의 지금까지 진행됐던 행보들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대만 침공을 해서 중국이 얻을 건 뭐예요? 그렇죠.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네. 사실 대만 침공을 해서 실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박정호 교수님도 이건 너무 잘하셔. 제가 박정호 교수님 이 출연하셔서 말씀하시고 들었지만 아유, 뭐. 사실 TSMC를 그냥 물리적으로 점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수많은 소프트웨어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생산 라인만 자기들이 확보한다고 해서 TSMC 기술력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침공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마 이 기술 인력들은 미국에서 바로 빼갈 겁니다. 네. 그건 뭐 확실합니다. 저도 그럼요. 박정호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하거든요. 예. 그래서 침공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사실은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나빠지면 일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예. 그러자도 지금 3년임 한 경우도 지금 약간 좀 다들 불만이 조금씩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한테 권력이 모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면 당장 중국 공산당 내에서 불만이 엄청나게 나올 거고 당연히 국민들도 다 싫어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대외로 관심을 돌리는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인 목적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군사적으로 침공했을 때 자칫하면 진짜 기술자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군사적 침공 카드는 정말 최후의 카드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카드를 만들고 있는 건 맞다. 예.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야만 이제 대만에서 겁먹게 되고 대만이 겁먹어야만 이제 중국이 혹시라도 대만을 이제 어떻게든 뭔가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원하는 게 아닐까.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계획일 거라고 봅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건 진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네.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을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대만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분열되도록 현재로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실제 대만 내부 분위기도 봐도요. 뭐 군사적으로는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대만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정말 쉽지 않은 구조가 돼버렸다는 걸 많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지금 전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결국 실제 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대만 국민들에게 이 중국과의 어떤 교섭력을 약화시킨다든가 의존도를 높이는 그런 카드 목적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했었을 땐 그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몇 년도쯤이 제일 적합한 연도로 보세요? 저는 그건 전부 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서 파키스탄으로 송유관이 연결되고 예. 그게 중국까지 가면 굉장히 이게 큰 문제가 있는데 예. 사실은 이란과 파키스탄 사이의 송유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예. 언제까지? 2013년까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란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송유관 만들면 이란 당신들은 말이야 이제 중국 경제에 완전 예속될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핵 합의를 해줄게. 네. 그러면 중국한테만 팔아서 예속되는 게 아니라 유럽 전 세계를 상대로 석유를 팔면 되지 않겠니? 라고 권유를 하죠. 네, 네. 그랬더니 이란이 그 당시에 개혁파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도. 예. 그래서 2013년에 개혁파 대통령이 야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란 사람들이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어쩔 수 없이 중국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는데 왜 이란 사람들이 중국을 안 좋아하냐. 이게 태생적으로는 정말 싫어하는데 네. 공산당은 유물론이잖아요. 네, 신이 네. 없다고 믿잖아요. 예. 근데 이란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잖아요. 알라라는 신이 있는데 이 알라라는 신을
부정하는 공산당과 손을 잡는 것 진짜 서방에서 완전 고립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던 거니까 예. 그 당시 개혁파 대통령은 당연히 서방 아.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같이 다 연결되잖아요. 예. 그러니 서방이 낫지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 송유관이 중단됐었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정말 이란하고 이게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구조상 저는 이란을 어떻게든 트럼프가 대통령인 이 상황에서 손봐주지 않으면 예. 이스라엘은 2050년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인구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힘이 약화되기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이란을 손봐주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란의 정부가 완전히 전복이 된다. 그래서 바뀐다. 그래서 친이스라엘 친미 정권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리스크가 없지만 이란을 적당히 때렸는데 이란의 정권은 여전히 지금과 같은 정권이다. 그러면 중국에 더 갖다 붙여주겠죠. 네. 그럼 송유관 지금 건설하다 만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건설하면 되거든요. 금방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란을 건드렸다가 이란이 훨씬 더 친중적인 국가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날짜가 적어도 2년 정도는 앞당겨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제 중국 입장입니다. 대만과 중국은 원래 한 나라다. 그러니 우린 통일을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독과 서독도 어떤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트리거들 속에서 정말 삽시간의 통일로 이어졌고요. 뭐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혹여나 중국 입장에선 이런 통일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총 한 발도 안 쏘고 대만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경우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되죠. TSMC의 그 소프트웨어 자산을 다 잃게 되니까 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얻는 것보다 만약에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대만을 통일할 방법이 있다면 네. 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죠. 러시아가 예. 예전에 2013년, 14년 요때 크림반도를 그런 방식으로 갑자기 네.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국민 투표하고 갑자기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제가 충격적인 보고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전혀 보도가 안 돼서 좀 제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데 예. 미국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AEI 예. 이게 바로 미국의 기업연구소고요. ISW 이건 미국의 전쟁연구소로 예.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곳이 합동으로 1년 동안 워게임을 했습니다. 예. 워게임 그러면 전쟁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말하는데 이번 워게임은 정말 달라요. 1년 동안 뭘 했냐?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을 워게임으로 다룬 겁니다. 네. 자, 제가 트럼프 2.0 시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1기 때랑 지금 2기 때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또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트럼프도 지금 현재 완전히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게 중요한데요. 네. 지금 현재 이 ISW와 AEI가 내놓은 이 자료를 보면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사실 올해 4월 달에 나왔어요. 이렇게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눠서 자, 이 논문의 제목이 강압에서 항복까지 예. 라는 제목인데 자 1단계는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25년 말까지요. 그리고 2단계는 미국과 대만의 갈등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26년 예. 상반기까지. 그다음에 3단계는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거고요. 4단계는 사실상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는 단계인데 27년 말에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왜 가능하냐? 이 대만이란 나라가 사실은 약간 사람들이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일종의 친미보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훨씬 더 관계가 더 깊은데 예. 좀 안전하면서 경제적으로 훨씬 더 향유할 수 있는 친중이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뭐 좀 매번 다른데 뭐 아무리 낮게 나와도 35에서 어떤 때 45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럼 상당한 숫자가 차라리 친중이 낫겠다. 그냥 중국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혼란과 불안을 자꾸 야기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을 둘러싸고 자꾸만 훈련을 한 겁니다. 요번에 리젠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네. 리젠 그러면 마치 영어 같지만 중국말입니다. 날카로운 칼이란 뜻인데요. 근데 리젠 훈련을 통해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48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냐 중국에서 대만을 완전히 둘러싼 다음에
이 대만을 해역을 지나는 선박이 미사일마저도 내 책임 아니다. 난 이거 훈련할 거다. 비행기 뜨다가 미사일 맞아? 그건 우린 훈련했는데 난 분명히 예고했어. 비행기 뜨지 마. 라고 하죠. 그럼 48시간 동안 모든 배와 항공기가 대만에서 뜨고 내리는 게 불가능하겠죠. 네. 자, 근데 이걸 일주일 하거나 보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바나나 수입업자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나가 다 썩겠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TSMC가 뭐 엔비디아에 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다 했어요. 예. 근데 한 달쯤 예를 들어서 이걸 막는다. 비행기가 못 뜬다. 그럼 제때 공급을 못 할 겁니다. 예. 그럼 경제적으로 불안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이 연구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진짜 너무 못 살겠어. 너무 불안해.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결국은 이 4단계 작전까지 결국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두 곳이 합동 연구를 한 겁니다. 네. 경제적 불안 요인,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 요인을 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중국을 선택하자라는 기조로 슬슬 유도하는 그런 전쟁 아닌 전쟁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실제 박사님은 그 보고서 읽어보고 나서 느낌이 어떠세요? 실제 무력으로 치닫는 전쟁하고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심리적인 전쟁,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십니까? 저는 일단 중국이 완전히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준비는 제가 보기에는 29년에서 31년 사이에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봐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7월 달에 나왔던 삼중전에 네. 삼중전에 그러면 어떤 뜻이냐? 1중전에, 2중전에, 3중전에 모르신 분들은 이제 이게 7중전에까지 있는데 3중전에가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장 중요한 전회 같습니다. 근데 이 3중전회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신질 생산력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반도체 자립, 뭐 로보틱스 자립, 그다음에 AI 자립 같은 걸 2029년까지 완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저는 왜 이게 하필 2029년이냐? 그때까지 저는 무력으로 침공할 준비는 어느 정도 마칠 거라고 봅니다. 예. 신질 생산력에 로보틱스가 들어가 있는 이유도 사실은 화석 에너지에 대한 그 의존도를 완전히 줄여놓고 전부 전력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전부 다시 이제 태양광 원자력으로 바꾸는 시기까지 다 맞물려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반도체 자립이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2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양동 작전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27년까지 뭐 그게 꼭 완성하겠느냐, 뭐 이 ISW에서는 뭐 27년을 굉장히 막 날짜까지 거의 뭐 몇 월에 한다 이런 식으로 박았지만 네. 뭐 그렇게까지 중국이 치밀하게 작전을 성공하진 못할 거라고 네. 보는데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런 심리전을 통해서 대만을 사실상 통제하는 거, 즉 크림반도처럼 점령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목표대로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계속 우리는 대만을 수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보호비를 내라 네.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잘 보시면 2단계 미국과 대만의 갈등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단계 네. 2단계로 가기가 정말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진핑 주석은 이 트럼프와 대만 사이가 갈라지기를 네.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묘한데 무역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관세를 막 60% 때린다, 100% 때린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네. 시진핑 주석은 사실 경제에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경제에 신경 썼으면 빅테크 기업 중국 걸 다 망가뜨리거나 그렇죠. 뭐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금융산업 때려잡는다고 지금 막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경제보다는 권력 유지가 더 중요한데 대만만 손에 넣으면 권력 유지가 문제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손익 계산을 해보면 살짝 트럼프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네. 오히려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가 괜찮다. 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건 대만이니까요. 그래서 네. 대만을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좀 뭐랄까 소프트 파워로 소프트 파워로 점령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높여놨기 때문에 약간 이쪽을 바라지 않나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네. 이제 시진핑의 생각, 중국의 생각은 어느 정도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제 대만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그러기가 좀 머쓱한 게 사실 뭐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 리더십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양대 정당이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많잖아요. 아젠다가 달라서 같은 아젠다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너무 많고 그럼 우린 대만이라고 지금까지 통칭했지만 대만 안에서도 친중 성향의 정당이 있고 친미 성향의 정당이 있을 텐데 그 둘 사이는 지금 대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게 좀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당을 친중 성향이라고 딱 이제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국민당 의원 중에서 일부는 확실하게 친중 성향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당 전체가 친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려워도.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 올 봄에 있었던 일이죠. 민진당하고 국민당이 몸싸움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 국회에서 가끔 몸싸움할 때 가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우리 정치 왜 이러냐 이렇게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만이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외롭지 않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참 이게 우리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대만도 몸싸움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의회가 좀 묘하게 됐습니다. 예. 민진당에서 총통이 나오긴 했지만 대만 의회는 국민당이 다수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3당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총통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대만 의회 의원들이 모든 군사 기밀을 진짜 다 낱낱이 볼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 통과시키기 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진짜 몸싸움도 의회에서 엄청나게 했고요. 그 의회 밖에서 국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민진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또 몸싸움도 하고 서로 시위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혼란과 불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부적 갈등이 나도록 하는 그런 단계를 예. 이 국민당과 민진당의 어떤 몸싸움도 계속되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견이 자꾸 충돌하게 만들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 국민당의 의원들 중에 예. 뭐 제가 이렇게 의심하면 참 미안하지만 이제 의원들 가끔 발언이나 이런 뭐 행동을 좀 보면 너무 친중 성향이다 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대만의 모든 군사 기밀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거나 그럼 감옥에 막 넣을 수도 있거나 예. 아니면 이런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군 관계자 중에 이제 고위 관계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의회가 마음대로 불러내서 증언 그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이것도 감옥에 넣을 수 있고 막 이런 그래요.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당의 친중 성향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안 그러면 좋겠지만 예. 중국하고 너무 친해서 예. 그 자료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그럼 있겠네요.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 예. 줄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미국에서 그런 우려를 하면 예. 예를 들어 최신 무기를 팔 때 이거 국민당이 이제 다 본다며. 근데 그 의원들 중에 땡땡땡은 우리 미국이 볼 때 걔네들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 이게 미국과 대만 사이에서 조금씩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현재 충분히 그 갈등, 분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피로서의 사과를 던져놓은 게 아닌가. 좀 이게 약간 걱정은 됩니다. 야,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 정세의 불안 속에서 대만 내부의 갈등도 점점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대만의 이 정치권의 분열을 바라보고 있는 대만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 동향입니까? 대만 여론은 어쨌든 이번에 민진당 출신을 총통으로 뽑으면서 확인이 됐지만 또 예. 이게 압도적인 표차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만에는 진짜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면서 야 진짜로 너무 불안하다. 이게 자꾸 훈련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점점 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 내에서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한국하고도 좀 이제 앞으로 연관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자 만약에 이제 대만을 무력 침공한다. 이것도 아주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예. 우리나라의 석유의 거의 98%는 전부 다 이 물라카 해협을 통해서 네. 대만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 석유로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면 이 근처를 지나가기가 정말 힘들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무력 침공이 아니라 대만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정치적으로 대만을 이렇게 지배한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제재들이 일어날 거고 그럼 중국은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보나마나 이제 이 근처에 지나가는 배들 특히 한국과 일본 배들한테 압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만 문제가 무력 침공을 하든 네.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심리전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양쪽 다 우리가 대만 해협 근처로 상선이나 아니면 유조선이 통과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우리의 일종의 대비책으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북극 항로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개월 수가 점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 한때는 한 5개월밖에 안 됐지만 벌써 7개월, 8개월 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 10개월 금방 되거든요. 예. 그럼 겨울은 좀 힘들지 몰라도 겨울은 진짜로 뭐 진짜 아주 뭐 한참 돌아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앞으로 만약에 대만하고의 갈등이 좀 심해지고 예. 중국이 재보복을 위해서 그럼 미국의 가장 큰 동맹들은 결국 한국과 일본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상선을 다 막는다. 이랬을 예. 때 우리가 대한 항로를 찾는 노력들 이 한국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2.0 시대에 과연 어느 쪽으로 이 국제 정세가 갈지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함께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네. 사실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방위 프레임인
쿼드의 중요한 일원이 됐는데 혹여나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려고 했었을 때 미국이 한국도 파병해 아니면 무기 제공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안 하기도 애매한 상황일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파병 같은 걸 요구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이제 중국이 이제 우선적으로 밀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ISW나 AI가 네. 연구한 그 방식, 소프트한 방식으로 갔을 때 이 경우가 저는 사실 좀 더 가능한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네. 이게 더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한번 관련해서 네네. 여쭤볼게요. 만약에 소프트한 방식으로 갔었을 때 네. 서방의 여러 국가들이 더 이상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구조를 탈피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회사들이 약간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우리 경제에는 약간 기회가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대만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방식이든 통제하게 된다 그러면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무역 제재가 일어났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만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라도 통제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네. 미국이 아마 분명히 한국에 요구할 겁니다. 너도 동참해라. 음. 중국의 수출 완전 중단해라. 완전 중단. 완전 중단. 이거는 확실하죠. 왜냐하면 예. 미국 입장에서 별로 중국의 수출을 완전히 중단한다 해서 미국한테는 큰 타격 없거든요. 그렇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요. 예.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죠. 반도체 관련 기자재도 많고 온갖 제품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 데미지가 거의 없으니까 우리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이게 첫 번째 타격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로 소프트한 방식으로 대만을 통제하게 되면 TSMC의 기술자들이 고스란히 넘어가거든요. 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미국은 그렇게 아쉬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이걸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를 했고 예. 이미 공장이 두 개가 세게 지금 짓고 있거든요. 예. TSMC의 핵심 기술자들 그리고 가장 첨단 2나노 그리고 앞으로 1.4나노까지 도전하는 그런 공장 설비는 생산 설비는 예. 이미 미국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일본에도 있어요. 예. 그러니 대만에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는 너끼리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미국은 어느 정도 이게 갈라설 결심이 이미 돼 있거든요. 네. 헤어질 결심이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자 TSMC에서 갑자기 이제 뭐 이나노 기술을 갑자기 저 흡수를 한다. 예. 그러면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럼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현재 벌써 창신 메모리가 와 진짜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22년 만에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0.5%도 안 되던 창신 메모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15% 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와 근데 이런 진짜 막대한 생산력 이게 물론 이제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가능한 건데 중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산력이 왜 가능한 거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수율이 이제 민간 기업 내에서 99%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네. 창신 메모리는 수율이 한 70%만 나와도 돼요. 왜? 네. 나머지 30% 수율 안 나와? 그거 버린 것만큼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 기술력이 형편없어도 대량 생산을 계속하고 이 경험의 축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경험의 축적을 해나가면서 창신 메모리가 지금 나머지 수율 떨어지는 걸 중국의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금 우리를 쫓아오는데 예. 이 속도로 메모리 반도체를 쫓아오니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TSMC 기술력에 진짜 10분의 1만이라도 손에 넣는다. 네. 그건 정말 우리 입장에서 이게 아무리 양극화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걸 희망적으로 보는데 저는 소프트한 방식으로 점령하는 것도 타격이 결코 무력 점령 못지 않은 그런 우리한테 타격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좀 대안을 이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국가 리더십과 중국의 국가 리더십 뭐 대놓고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과 시진핑 또는 그 급의 비슷한 류의 그 중국 리더십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몇 번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에이펙 회의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뭔가 큰 틀에서 뭔가 관계 개선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이제 와서라도 우리가 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너무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미국으로 더 바짝 붙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지만 이제 네. 우리 국민들의 이제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네덜란드 같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네. 네덜란드는 이제 아주 초기부터 자본주의를 꽃피웠고 세계화가 돼 있었고 되게 뭐랄까 네덜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조금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게 스탠스를 중립으로 가져갔던 적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네덜란드가 참 놀라운 일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쪽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쪽 연합군 쪽도 안 되면서 네덜란드가 양쪽에서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네. 이 독일이나 이제 오스만이 이런 쪽 상대로도 정말 이제 교육을 하고 근데 여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양쪽 다 건드리지 않고 네. 양쪽 다 네덜란드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과 프랑스 쪽 이쪽 연합군 쪽이 이겨가니까 네덜란드한테 야 이제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 편 들지?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네덜란드는 예. 이제 약간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우리나라 댓글을 보면 자꾸 한쪽을 택해야 된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 예. 이게 좀 어렵다면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안보를 맡기고 있는 미국과 잘 지내면서 언젠가는 헤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의 어떤 성향과 모든 걸로 볼 때는 헤어지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최대한 끄고 가다가 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은 이제 미국 편으로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갈라서 그날까지는 네. 최대한 하여튼 뭐 중국한테 뭐 팔 수 있는 건 팔고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언제든 또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네덜란드처럼 한다면 물론 최상이지만 우리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그렇게 했던 적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옛날 조선시대를 봐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최선의 선택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네덜란드 같은 그런 게 될까? 저 항상 그런 꿈은 꾸긴 거예요. 근데 네. 정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결국은 헤어질 결심을 좀 해보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게 참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떨고 있냐면 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되게 무슨 말씀인지 왜냐면 이게 충분히 너무 어려운 전달됐어요. 말이라 왜냐면 그렇죠. 대한민국이 너무 중요한데 예. 너무 극단적으로만 이제 한편으로 예.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익을 최대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막 하면 너 중국 편이지라고 막 욕하는 분도 있고 저를 미국 편이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요. 네. 전 친중도 친미도 아니고 친한파입니다. 그럼요. 저는 예. 대한민국 외에는 대한민국 네. 국익 외에는 관심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익보다 남의 나라 국익을 더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오신 책 정말 하루 만에 다 읽을 정도로 뭐 워낙 글도 잘 쓰시니까 다 끝까지 아주 완독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에게 간략하게 읽기 전에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런 양원 관계의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양원 관계 특히 입장에서 트럼프에게 한국이란 어떤 입장이라고 보세요? 이게 좀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위치에 처한 게 트럼프는 사실은 관세 정책만 썼기 때문에 예. 트럼프 때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이 4년 동안 49%였습니다. 예. 그때 우리나라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바이든 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날까지만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래야 네. 공정하니까 14%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트럼프는 관세만 해서 사실 중국을 눌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유리했는데 예. 바이든은 우리나라 공장을 납치해갔거든요. 아.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공장이 얼마나 사라졌냐. 바이든이 자랑스럽게 발표한 게 있는데 첫 2년 임기 동안에 555억 달러의 한국 돈을 유치해서 우리나라 일자리 엄청 만들었다는데 제가 이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일자리 적어도 20만 개 이상을 만들 그런 돈이 바이든 때 미국으로 끌려갔거든요. 납치당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가장 첨단 공장이고 이 공장이 한국에 있었으면 정말 연봉도 가장 높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명이나 부양할 수 있나 봤더니 60만 명 이상을 부양할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공장이 미국으로 간 겁니다. 예. 60만 명의 고소득자, 예. 고소득 가구를. 예.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된 게 왜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타격을 주느냐. 예. 자, 트럼프는 그동안 순진했죠.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무식하게 관세를 때렸는데 바이든 정책을 보면서 와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다니. 그래서 제가 보기엔 트럼프는 바이든 정책을 계승하되 네. 자 그러면 바이든하고 뭘 차별화해야 되잖아요. 네. 바이든은 그동안 당근을 주면서 우리나라 공장을 납치했는데 예. 트럼프는 채찍을 때릴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한테 줄 건 주더라도 예. 예를 들어 조선업을 주면 예. 대신 MRO라 그래서 예. MRO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리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예. 그건 한국 땅에서 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조선업을 줄 테니 그러면 최신 그 수리를 우리가 해줄 테니까 이지스함을 수리할 때 그 기술 조금이라도 달라. 우리가 왜 선체만 수리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내부도 조금 수리하게 해달라. 네. 그러면 미국에서 하더라도 이게 실력이 쌓일 거고요. 예. 더 나아가서 아니 우리가 배도 다 만들어 주는데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걸 만들어 주면 안 되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좀 그 권한을 달라. 네. 왜 이렇게 못 합니까? 그걸 못 하면
우리나라 산업은 이제 진짜로 다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거 못하면 그럼 주가 이러고 떨어지는 거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흥분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트럼프 2.0 못 막으면 네. 여기서 협상을 해야 돼요.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우리가 진짜 화끈한 뭔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실속은 필요 없어요. 예. 겉으로 볼 때 화려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창의적으로 예. 트럼프가 국민들한테 자랑할 만한 뭔가 되게 챙겨줘야 화려한 되는구나. 뭔가를 꽃다발을 주는데 그 꽃다발에 실속이 없는 걸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한데 지금 예. 공장들 다 뺏기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지금 방법은 꽃다발을 안겨주되 우리의 실익은 뺏기지 않는 방법을 반드시 지금 만들어내야 돼요. 정부 관계자들 다 모으고 대한민국의 모든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모아서 네.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네. 박사님 진짜 흥분할 만한 네, 상황이죠. 흥분이 좀 됐습니다. 지금 주가 떨어지는 게 다 그것 때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박정훈 박사님 이 대선 끝나자마자 다시 모시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오늘도 너무 높은 고견 또 한번 다시 탐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박정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